서울건축문화제 202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열린 강좌는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좀 편안하게 현안들 혹은 미래 이야기들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는 사회도 아니고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한데 서울대학교 건축과에 있는 서현이고요. 이번 건축문화제의 총감독 맡고 있습니다. 두 분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김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대학교의 장윤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건축문화제이기 때문에 먼저 서울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도시에 대한 피의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우린 전부 다 서양 도시, 이 근대,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된 국가의 도시들에 대해서 좀 추격자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자랑할 점도 꽤 많아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얘기를 좀 풀어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김성원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네, 정무진. 머리가 하얀 사람. 네, 오늘 여기 서울건축문화제 전시 와서 보고도 느낀 거지만, 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건축물이라는 게 정말로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만큼 서울이 빠른 속도로 뭔가를 이렇게 좋은 거를 수용하고 변형한다는 이런 점에서 서울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멜팅 팟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화학적으로 다 녹이는. 저는 서울을 크러싱 팟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절구통에 굉장히 다양한 잡곡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갈고 있는데, 아직 다 갈리지가 않아서 막 잡곡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아직까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역동성, 저는 그게 서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하자면 수많은 잡곡들이 들어왔는데 믹서로 가는 게 아니고 비빔밥인 상태로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게, 그게 이제 한국의 장점인 거, 저도 이게 완전히 동의가 되는 말씀인데, 장 선생님 혹시?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서울의 재밌는 점은 바로 노래방 옆에 학원이 있고요. 또 학원 옆에 또 엉뚱한 게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다는 점에, 그래서 그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꼭 그런 그 기능적인 부분만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산이 많이 섞여 있는 도시도 보기 어렵거든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게 도시와 그 자연이 같이 그냥 섞여 있는 그런 도시의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과거와 현대가 또 섞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딱 그 하나의 단면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편차가 크죠. 왜냐하면 건축적으로도 고궁의 건축과 이 현대 건축은 상당히 다른 어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즉각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그 가능성을 우리가 탐구하고 더 보여준다면 그 훨씬 더 재밌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그런 가능성들이 사실 요즘 그 젊은 건축가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구와 다른 어떤 그 형식의 이제 건축도 좀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확실히 이야기 톤이 달라진 게, 이제 자신감? 우리가 굳이 남들을 따라가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21년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짧게는 코로나로 인한 공세사회. 조금 폭을 넓게 하면은 이제 표현이 조금 이 시류에 따르긴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요게 이제 결국은 이 도시와 건축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를 다들 동의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두 분 다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신데,
그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은 다 이해를 했는데 이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가능성들을 보시고 계신지 그런 경험을 좀 나눠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부터 지금 뭐 서영 교수님이 봉쇄사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봉쇄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반면에 우리 다른 것들이 발달하게 됐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그 발달이 되면서 오히려 무한히 열린, 반대로 열린 사회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단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열려 있다는 거가 사실은 그 사적인 문제, 사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다 까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못하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밝혀야 되거든요. 뭔가 이게 우리가 그 온라인 세상에서 그 활동을 하려면 내가 누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점차적으로 그거를 밝히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거를 무한히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완전히 열린 사회가 됐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나는 그게 굉장히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못 만난다는 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형식, 교육을 통해서 하는 다른 형식의 방향들을 우리가 또 새롭게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어서 어쩌면은 그냥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다른 방향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봉쇄사회처럼 보이지만 열린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4차 산업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산업이라는 어떤 개념도 사실은 비대면 하면서 우리가 그 생기는 산업의 그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비대면 수업, 화상을 하는 수업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산업들이 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저게 될까? 우리가 그 사실 사무실에서도 사상 그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하지만 그게 과거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저게 될까 하고 했었고 의심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안 했어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니면.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바뀐 것 같거든요. 그 화상으로 뭔가 그 온라인에서 하는 것들이 주 일상이 됐고 반대로 만나는 거는 지금처럼 갑자기 그냥 1년에 몇 번 오랜만에 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면은 그 만나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사회 구조가 완전히 그 뒤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뭐 재밌기도 하고 어떤 가능성도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장윤기 선생님은 지금 온라인의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분들은 저쪽 건너편에 있으세요.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저 카메라 할 정도 보시면 아니 내가 측면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정면보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숙제를 많이 하셨네요. 네, 저는 올해 그 연구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수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실감을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늦둥이 딸이 올해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8시 50분에 이제 방으로 들어갔다가 10시 50분에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뭐 12시 50분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야, 저기 학교를 가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아빠 이러다가 이게 한 2년, 3년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보고 계신 분들 온라인 클래스의 장점이 있다 그렇게 하면 또 상당히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비대면에 비해서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인터랙션이 없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할 수 없는데 다만 한 가지 하면서 이거는 참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 학생들이 올려놓은 도면들을 수시로 올리고 나도 그 위에다 마킹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도면을 출력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 주망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큰 장점을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교육은 아닌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기업에 있는데 전 세계에 이제 생산 공장을 전 세계에 갖고 있고 물류 시스템을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임원인데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해외에 출장을 나가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출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기업에서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출장을 전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 세계에 있는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혁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강의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것조차도 생산과 유통과 컨트롤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여서 저는 상당히 혁명적이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이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러한 새로운 온라인의 플랫폼에 올라타는 사람과 못 올라타는 사람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시대로 열리고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기도 하고 또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컴맹들에게는 우울한 사회가 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 결국은 이런 사회의 현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상 말고 좀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드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대학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학은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식 전달 자체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한데 결국 그것만이 대학의 존재 이유는 아닐 것이라는 자성이 생겼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이니까 직장으로서 대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혹은 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뭐 이런 질문을 할 만한 이제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대학 얘기를 잠깐 다시 가면은 그 정보의 지식의 전달만 보면은 유튜브가 이제 대학을 다 따라잡았고 뭐 미네르바 대학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두 선생님 생각에 그 지식 전달의 매체가 아닌 다른 대학의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그 대학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면은 유령 도시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현재도 대학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공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게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비어 있다는 거는 어떤 가능성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학만 비어 있는 건 것도 아니고, 한편에는 오피스 공간도 사실은 많이 비어지게 되죠.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 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의 분산들이 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어지는 그 공동화들이 생기는데 그 가능성을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채울지는 명확한 답은 없지만 만약 대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대학이 과거에 강의실 위주의 어떤 공간들을 편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공간들을 썼다고 치면 사실 그 공간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 다른 형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꼭 강의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건 아니고 그 과거에 우리가 주로 뭐 많이 얘기했던 뭐 체험적인 그런 교육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공동화된 어떤 그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단순히 대학이 그냥 교육의 차원이 아니고 일종의 뭔가 문화센터이기도 하고 뭔가 그 전체 핵심을 다루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체험을 위한 새로운 어떤 공간의 그 중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는 그 우리의 도시의 삶에서 중요한 일종의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해서 진짜 오히려 그 사회를 위해서 뭔가 작동하는 그런 식의 그 가능성을 이제는 열었다고 봐요. 과거에 교회가 했던 그런 일인 거죠. 교회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뭔가 다른 방식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른 방식의 그런 그 문화를 중심을 섰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대학 자체 공동화된 어떤 공간들을 뭔가 그런 시민들한테 그걸 내어주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참여되면서 굉장히 다른 형식의 그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더 다른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그 미국이란 이 나라가 20세기 들어서 초강대국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만 엠파이어 이후에 이 팍스 아메리카나 힘이 뭘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이 뭐 경제력이냐, 군사력이냐, 뭐냐. 그런데 다른 거는 예, 그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기업도 망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 미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궁극적 힘은 나는 아카데미아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갖고 있는 힘이 원천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능한 인재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뭔가를 생산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는 대학이 제일 마지막에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그 이제 대학이라는 게 과연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대학도 있지만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 대학과 대학 사이에 혹은 지식의 네트워크라는 게 이미 공간의 차원 이미 좀 많이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시장이 가서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것, 그것도 시장도 있지만 이미 경제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건 무형적인 거, 그러니까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장이 이미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학도 형태는 바뀌겠지만 어떤 형태들은 서바이브 할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말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이상 파워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그러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선별해내는 무엇이 가치 있는 정보인가를 선별해내고 그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지먼트의 그거는 여전히 전 대학 사회에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마 학생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져오긴 하겠지만 그거를 선별해내고 할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은 학생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 미숙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마지막 무기일지도 모르는데 그거마저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학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현재 엄청난 기로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금 두 갈래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대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개를 겹치면은 서울이라는 공간과 정보 유통에 관한 얘기를 살짝 이제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울이 지금 말은 천만 도시지만은 그 연담화 덕분에 결국 경기도 전체가 이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인데 이 2천만이라는 사람이 모여 살게 된 근거는 이제 산업화에 의한 경제 기여의 확보. 그러니까 지방 도시를 다 소멸시키면서 서울로 따라왔는데 그게 이제 그 장점도 있지만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규하는 것이 이제 좁은 토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과연 내 집은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살인적인 뭐 주거 가격, 뭐 물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새로운 정보 유통의 시대, 이걸 뭐 흔히 얘기를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과연 서울의 경쟁력이 가지고 있던 이 규모의 경제가 여전히 다음 세대, 다음 산업 시대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요. 혹시 뭐 그 미래 예측하는 점쟁이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 서울이라는 초대형 메트로폴리스의 미래가 정보 유통의 새로운 배달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좀 대안을 좀 나눠주십시오. 경제학자들, 도시지리학자들이 내려야 할 답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모든 분들이 이 건축가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글쎄요, 이에 대한 답이라고 하기는 못한데, 이제 이미 50년대, 60년대에 이제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들, 도시 지리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내세웠냐면, 이제는 비대면의 사회로 가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물리적 거리 혹은 직주 근접의 이런 개념에서
훨씬 다른 개념으로 도시가 열릴 거라. 이런 예측을 이미 60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는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이 도시는 힘을 더 분산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소위 말하면 전혀 물리적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글로벌 컴퍼니들이 허브는 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처럼 도시를 원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죠. 결국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 무슨 그 경제나 뭐 산업의 디스트리뷰션의 망을 떠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 콘텐트, 소프트 파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대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마치 도시가 좀 분산될 거라고 하는 예측과는 정반대로 점차 도시 안으로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글로벌 도시들의 주택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서울도 문제지만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뉴욕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지금 주택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베를린의 임대주택을 전부 다 공공이 흡수해 갖고 공유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시민투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저는 4차 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 용어를 좀 뭐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결국 물리적인 걸 만지고 있는 우리 도시 건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드웨어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변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하드웨어가 변하는 속도는 상당히 저는 느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되게 컨벤셔널하게 느리게 갈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굉장히 영속성이 있고 항구성이 있는 하드웨어 속에서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빨리 변할 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서울이 갖고 있는 이 도시의 인프라 자체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뭐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비대면이 되면서 도시의 거리가 사실은 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막 이렇게 꼭 차를 타고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어떤 공간에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제 강남 편중된 그런 것들이 약간 분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하긴 해요. 뭐 그리고 또 강남에 편중된 게 이제 파라군의 어떤 문제잖아요. 어떤 교육열 그런 것들이 이제 일타 강사를 일대다로 많이 만나게 되면 그 파라군이 갖고 있던 교육적인 그런 그 강점 그런 것들이 해체되는 순간 뭐 좀 굉장히 평준화되었던 사회로 재편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이 되는 그 하나의 측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기득권을 놓는 그 세력이라는 게 그걸 쉽게 놓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거리가 없어졌으니 나 저기 구로동 가서 살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거는 단순히 어떤 도시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팩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도시에 사는 어떤 상징, 자기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의 어떤 상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결국은 재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면서 결국은 그거를 해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해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잘 섞이면 어쩌면은 그 거리가 이제 파괴되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재편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음 세대에 거는 기대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힘들지 않을까? 우리 세대는 욕심이 많고 일단 우리 전 세대는 더 욕심이 많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지만 다음 세대는 진짜 그 도시에 대한 어떤 그 거리가 파괴되는 순간 좀 더 다른 형식의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강남에서만 사는 거가 하나의 그 목표였지만 결국은 그게 그 다른 방식으로 다음 세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거를 어차피 강남에 그 아파트를 사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도시의 거리의 어떤 그 파괴를 통해 가지고 다른 가능성들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이 짧은 시간 안에 해체될 것이다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이 형성이 됐으므로 과연 이 진입장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진입장벽이라는 건 실제로 이주할 수 있는 그 장벽이죠. 경제적인 장벽.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앞으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두 선생님이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뭐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런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은 지난 것 같고, 이 비대면의 시대가 오면서 결국은 우리들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 왔는데, 말하자면 대학은 몽땅 다 줌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통일해서 유지를 하게 됐고, 결국 이게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이 서버가 중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이 설립자가 미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는 점점 더 비대면의 사회가 오면서 정보와 플랫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김성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미국 회사들,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나 보면 전부 다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동네 모여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메트로폴리스랑 실리콘밸리를 비교해서 쭉 들여다보니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도시나 지역 명칭은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점처럼 박혀 있는 수많은 회사들의 집합체를 그냥 퉁쳐가지고 부르는 이름이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그래봐야 팔로알토인데, 팔로알토는 인구가 6만 5천밖에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팔로알토가 세상을 다 휘젓고 있는 플랫폼 도시들이 핵심 도시가 돼버렸는데, 경쟁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 팔로알토가 세계 최고죠. 전략 중심으로. 무슨 제약회사도 거기 막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렇게 이합집산이 되어 있는 이 유연한 도시도 아니고 이상한 조직체들에 비해서 이 서울과 같은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가능성,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가 제가 잘 궁금해지긴 했거든요. 어떤지 정말 사실은 이 지금 사회를 꽉 쥐고 있는 거는 팔로알토 중심의 그 몇몇 회사들이 집합체인데, 과연 서울의 미래가 이런 산업화 시대의 집약적인 힘으로 계속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또다시 대안을 나눠주셔서. 글쎄 저는 뭐 그런 글로벌 시티 속에서 서울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가능성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3만 뭐 얼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남은 아마 제 생각에는 2배 정도,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6만 불에서 9만 불의 퍼 캐피털을 갖고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미. 근데 이제 전망이 2050년 정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거의 6만 불을 넘어간다고 지금 예측을 다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6만 불이면 12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도시가 형성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도시 안에서 생겨난 그 불균형과 불평등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은 어쨌든 이 자본과 이런 것들이 모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파에 올라탈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 그늘이 뭐냐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팔로알토 얘기를 하셨지만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도시들을 보면 디트로이트 이런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자동차 생산. 자동차가 산업이 망하니까 도시가 완전히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도시들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도시들은 사실 팔로알토는 샌프란시스코의 브랜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이런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는 거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문화적 콘텐츠하고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기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점차 이 도시 하나에서의 이 집중도는 더 심해질 거고, 이게 분산되기를 우리는 희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뒀을 때는 이건 더 저전 심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건축과 도시의 큰 숙제는 바로 이 아까도 말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온라인 이런 시대가 계속 가중될 때 이 벌어지는 이 갭들을 어떻게 이 건축과 그 도시의 문제로 가져올 수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는 그런 징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택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주택 문제는 세제 문제이기도 하고 주거 복지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리적 공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을 보면 주택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핵심은 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에요. 근데 주택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려운 얘기를, 어려운 과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울을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좋아질지, 어떤 도시로 매김될지, 그걸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잘하는 거 하면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BTS 보고 열광하고, 그렇지. 블랙핑크 보고 열광하고, 봄 내려온다 보여. 그다음에 게임하는 거 열광하고, 봤을 때는 그게 어떤 그 가능성이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가무. 네, 가무, 노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플라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시여야지만 되는 것 같고, 그 가능성을 사실은 과거에 그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 있는 우리 패션타운을 보고 그런 가능성을 막 봤었잖아요. 막 그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그런 패션에 대한 열정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하여튼 그런 공간들을 생성해냈었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죽어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약간 진짜 음주 가무가 굉장히 발달된 우리 한국인의 그런 감성을 되살리는 그런 것들이 가미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요즘 뭐 메타버스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걸 물리적인 거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완전히 도시를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 상상력으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울의 가능성이고 우리 한국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거, 잘 논다는 건 굉장히 소프트하다는 거거든요. 경직되지 않다.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다른 게, 일본 사람들은 똑똑한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뭐 전문가적인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전문가적인 어떻게 지식을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좀 떨어지지만 가끔 뺏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그걸 유연하게 사용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도시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뭔가 즐겁게 뭔가 이걸 생성해주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서울에 가져와서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좀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들을 다 풀어주면서 가능성들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게 어떤 그 가상현실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게 부양 받으려고요. 누가 만들어주면 재밌잖아요. 우리 건축주가 있어서 맨날 어렵게 집 설계하는데 마음대로 땅 분양 받아서 이렇게 멋있게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들을 굉장히 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해나가는 거가 이제 다음 세대의 어떤 그 가능성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제 아들만 봐도 저는 잘 못 놀거든요. 그림 잘 그리는 아들. 못 노는데 우리 아들 너무 잘 놀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노는 거에 관련된 건 다 잘하는 거예요. 잠깐 아들 바보. 그러니까 나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얘기는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얘기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문화 경쟁력인데, 문화 경쟁력을 가지고 본다면 대도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그 경쟁력 중에 다른 경쟁력 지표는 이제 생산 경쟁력 혹은 산업 경쟁력일 텐데, 이 산업 경쟁력은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제고,
지금까지 제조업이 대도시를 요구했다면 새로운 정보유통의 산업은 대도시를 요구하느냐에 대한 질문. 그때 놀기 좋은 대도시는 내가 알겠는데 그런 산업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가 되겠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동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산업이라는 것도 이제 그 혁명이 됐잖아요. 저기 보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뭐 과거에 자동차 만들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게임도 산업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게임을 사실 노는 거잖아요. 재밌게. 그게 그거 자체가 그 인간한테 필요한 그 부분들이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뭔가 그 경제력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는 걸 통해서 경제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대도시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문화를 모아놨다라는 걸로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업종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정의하는 거가 일반적이겠지만 어쩌면은 그 다른 측면에서는 금방 얘기했듯이 다른 산업들 우리가 지금까지 관과해왔던 다른 산업들을 발견해내고 그걸 통해서 재편돼야 되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특히 한국과 서울은 그런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BTS의 가능성처럼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강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걸 찾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좀 재편되면 어쩌면 우리가 그 소위 얘기하는 대도시의 어떤 가능성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릴 수도 있다. 이게 거꾸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거는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그 네이버가 저기 판교에 있나요? 분당에 있죠. 분당. 네. 아, 글로 간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이유일 텐데 아마 뭐 테헤란로에 이 테헤란 밸리에 있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작게 테헤란로가 너무 작고 그런 이유인데 다음이 제주도 있잖아 헤드쿼터가 갔다가 왔죠. 맞나요? 거기 정착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 두 회사가 어디를 사실 앵커로 두느냐가 보면은 좀 저는 좀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뭐 사막에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헤드쿼터는 그런 데 안 갖고 있잖아요. 그쵸. 다 도시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 도시가 갖고 있는 힘이니까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더 집중화가 되지 않을까. 점차 더 집중화되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생산의 어떤 허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중첩돼 있는 그리고 그 밑바닥에 제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좀 도시 인프라 같아요. 그 도시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뭐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 배달을 했는데 배달이 5분 안에 오는 곳과 10분 안에 오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네? 결국은 안 되는 곳은 도시 바깥에 있는 거예요. 5분은 아주 가까이 남아 강남일 가능성이 많죠. 그만큼 이 비대면과 온라인 시대에도 이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곳에 그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파울라우트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LA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도시로 모이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아마존이 헤드쿼터를 구할 때 저기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안 구하고 뉴저지를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유가.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두 분의 말씀에 동의가 되면서도 그러면서 이거 패널도 아니고 이게 조금 패널을 잘못 골랐어. 나이대가 좀 아래인 사람을 누구를 골랐어야 한번 되는데. 모셨으면 얘기가 더 시구박구가 됐을 것 같은데. 저기 서 있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그래 같이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돼요. 여전히 인간은 모여 살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럼 그 도시가 뭔데? 도시라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이 결국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왜 도시는 왜 처음에 도시가 왜 생겼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 왜 생겼을까요? 도시가 처음에. 같이 놀기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의 처음 그게 뭘까? 뭐 생존하기 위해서 생겼겠죠. 그 생존하기 위해서. 네.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네. 뭐 점점 모이기 시작했을 거고 모이다 보니까 어떤 체계가 필요한 거고 체계라는 게 어떤 사회적이나 어떤 그 인간적인 체계일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체계가 필요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뭐 길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집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체계에 관한 것들이 얘기가 됐을 거고, 그렇게 늘어났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커지다 보니까 뭔가 통치하는 구조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을 것 같고, 그게 뭐 모르겠어요. 그거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궁금하고. 그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을 쓴 있죠. 이 예, 하버드 예. 교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다. 예. 그게 이제 다 설명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집적돼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나왔다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입시를 치렀으니까 예. 정말 이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공대를 좀 깊이 하거나 공대를 갔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뭐 SKY 대학에 갔는데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공대를. 그래요? 네, 올해. 그러니까 세계 대학에서 이제 좀 더 의과대학 가려고 했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입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3 학생들한테 공대를 가면 지방에 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공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를 졸업하면 서울에 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입시생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그게 입시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서울에서 2,500만이 사는 이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등교육을 받았어.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이 밖으로 나가야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배를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뭐 4차 산업인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도시라는 게 뭐냐는 걸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도시를 떠난다 자체가 일종의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밀린대요. 그 취업 1순위에. 수원이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걸 듣고, 이게 세대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가는 이유가 그래도 이게 서울에 묶여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기 위해서 취업을 그쪽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1순위가 아니고, 그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방 공기업들이 이제 많이 지방으로 분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공기업 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가서 그만두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유가 결국은 도시에 관한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를 그냥 그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하는 어떤 단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떠나면 생활 자체가 파괴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지막 그 취업하는 단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단계에서도 조차도 그렇게 파괴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 자기의 어떤 그 생활권을. 그런 게 굉장히 도시라는 거를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도시가 아닌 데서 태어나서 살고 경험한 숫자가 굉장히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극히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동네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동네인데 출생신고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면소재지인데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고 있죠. 이제 아마 지방 도시들이 점차 이제 다 소멸할 텐데 이게 뭐 이렇게 분산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의 장점이 뭐냐, 도시의 매력이 뭐냐를 따라서 이 매력을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혹시 코로나가 그 밀도를 좀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김성 교수님이 잠깐 그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시의 밀도가 코로나에 의해서 조금, 왜냐하면 느슨한 구조를 가져야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처럼 도시라는 건 굉장히 빽빽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비대면 세계를 만들어야 되고 비대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빽빽한 도시가 안 되니까 점점 밀려나가서 뭔가 이렇게 그 주변부로 좀 더 확장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밀도가 조정되는 뭐 그런. 근데 이제 거기서 살지만 낮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두 분은 도시는 절대적으로 오프라인의 실체다라는 절대 신념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잠깐 오늘 이야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 가까운 아니 오프라인 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 아까. 온라인에 그것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네. 근데 잠깐 오프라인이라는 존재를 이제 인정하고 얘기를 살짝 옆으로 이제 빼가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 한국의 경우에 서울이라는 그 고밀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을 사용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지난 15년, 20년 전에 혁신도시, 세종시 혹은 그전에는 이제 서울시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인위적 전략들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평가가 없으면 다시 재현되므로 먼저 그 지방 공기업 분배에 의한 혁신도시에 관한 너무 정치적일 수도 있으므로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장윤규 선생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네, 그렇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런 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LH 예를 들면 LH가 진주 LH를 만들었지만 LH 직원의 반 이상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거. 그렇죠. 뭐 그게 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그 생활권을 실제로 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분산하는 어떤 정책을 썼다고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분산이 안 됐다. 주말 되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말에는 그 LH 근처의 그 도시는 다 봉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통해서 성공이냐 뭐 실패냐를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 네. 좀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장윤규 선생답지 않게 조금 유보적으로 말씀을 해야죠. 김성문 선생님은 건축계의 구성원 중에서는 특히 그런 도시 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입장 표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신행정수도 연구를 참여를 했었고요. 그 신행정수도 부지를 답사하고 선정하는데도 뭐 간접적으로 참여했고 연구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죄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아예 당연히 분산을 해야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고 분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고. 근데 뭐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쪽짜리가 돼버린 거죠. 만약에 국회가 내려갔고 청와대가 내려갔고 대학 하나가 내려갔어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죠,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공무원들 길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마저 안 했으면 서울 집중이 얼마나 더 심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 정도의 그 2,500만이 사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행정과 다른 기능들은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저는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프로젝트가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국회와 청와대가 내려가서 워싱턴 DC처럼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더라도 서울은 여전히 맨하탄처럼 힘을 공고하게 가져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뭐 이거를 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압적인 정치적인 액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가라는 거에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나쁜 거냐?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뭐 오히려 서울을 그러니까 서울하고 나머지 그냥 서울과 나머지 이게 나쁜 거냐? 예를 들면 오히려 우리가 뭐 땅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모든 것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의 것들로 다시 재편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다른 형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지방의 도시들이 쇠퇴를 향해서 가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방 자체가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경쟁력이 없다는 건 사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는 그게 흑마선세가 있는 거고 그 뭐 도시도 마찬가지로 봐요. 도시도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차피 그걸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억지스럽게 뭔가 이거를 막 죽어가는 거를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막 일부러 한다. 막 정책적으로 하고 막 돈을 부어서 하고 일부러 막 공산주의도 아닌데 막 이주시켜가지고 사람을 이주시켜가지고 거기 살라고 그러고 이런 게 맞는 거냐? 나는 솔직히 나도 잘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렇게 안 해도 아니, 세종시에 가서 아니, 아파트 근데- 사고 다 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정책 자체가 그거를 암암리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그거를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어떤 분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살릴 거와 살리지 않을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경쟁력을 부여해야 된다. 오히려. 그리고 만약 살리는 도시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부산에 살린다면 부산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을 부산권에 예를 들면 다 편제시켜서 더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세동시를 살리고 세동시 근처에 있는 것들을 다시 편제시켜서 그거를 다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도시의 어떤 그 집중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이제 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소도시 살려야 돼 막 돈 쓰고 이런 거 말고 뭔가 이제 그거를 진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재편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려운 말로 그거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렇죠. 여전히 쓰고 있죠. 쓰고 있고 한데 이제 방법론의 문제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광주 하면 광주에 구도심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렇죠. 주변에 새로운 도시 만들었잖아요. 전국이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다 보니 공동화 생겼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저는 공동화가 없는 유일한 도시가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 도심이 공동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 그게 없지. 이 핵들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이 개발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의 도시들은 이 핵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주변에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뭐 모르겠지만 저는 지방의 도시들의 어떤 중심부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도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걸 통해서 이 균형 발전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 디테일이 문제죠. 그죠? 맞아요. 도시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택지 개발 사업 통해서 이 일기 신도시 만드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혁신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그 매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매력이 서울에서 하는 매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잠깐 옆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안 얘기가 됐어요?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잠깐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도시 얘기 이제 접어두고 건축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근데 우리 안 쉬어요? 오래 안 갈 거예요.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못 쉬는구나. 네, 우리가 쉬면은 이제 그러시구나. 지금 역시 오프라인 세대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듣고 계신 분들한테. 현재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이 딥러닝 이런 단어 덕분에 건축 생산 양식의 변화가 결국은 있을 것이다. 그건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건축이 어떤 경쟁력을 새로 장착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 덕분에 뭐가 더 좋아질까, 건축이? 온라인. 네, 온라인, 디지털. 디지털. 네, 디지털이라는 온라인보다는 결국은 이제 건축 생산 양식은 결국은 컴퓨터 혹은 소위 말하는 이 인공지능 해가지고 귀찮은 일들 얘네들이 좀 대충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실무에 관계된 거래 가지고 실무. 나 잘 모르는데 나 건축 잘 몰라요. 빼지 마시. 이럴 때는 또 빼요. 글쎄 제가 요즘 고민이 로봇팔을 어떻게 써볼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건축을 생산하는 거에 어떤 그 담론이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옛날처럼 뭐 거포집 짜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뭐 그런 거 말고 굉장히 이제 공장을 의존하거나 인공지능을 의존하거나 로봇을 의존해서 하는 것들이 상용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바로 로우파를 이용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어볼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생산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계가 이제 그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인간은 무슨 역할을 하냐? 기계에 따까리를 하는 거죠. 기계가 다 대충 지어놓은 거를 마무리 조금 해주는 거. 조금 이렇게 뭐 기술 안 내면 닦아주고 뭐 이런 식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건축을 하는 방식들이 이제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재현될 수 있어서 그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답은 아니죠 일단. 그죠? 아니, 지금 질문을 정확히 다시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 생산 양식의 변화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사람이 하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한다. 이거는 사실 4차 산업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 기계화의 한 부분일 따름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컴퓨터가 일부 그게 암기가 됐던 혹은 새로운 방식이 됐던 이걸 대체했을 때 과연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는 과연 사실은 이게 건물 설계하는 과정이랑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 혹은 건축 설계 산업도 변할 거거든요. 맞아. 변할까요? 나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거의 가능성이 원맨 아키텍트.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건물을 하나 설계하려면은 뭐 10명이 모일 수도 있고 큰 거는 뭐 한 몇십 명이 모여서 그걸 하잖아요. 공항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공항 설계는 뭐 한 30명, 40명이 모여서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체계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뭔가 팩터만 생산하고 디자인만 정해진다면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IM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게 그 시공 과정까지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그게 다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까지 맞출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열려지면서 이제는 설계하는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원맨 아키텍트의 개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돼. 혼자서 디자인만 하면 그 디자인을 던져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도면을 다 꾸려서 쫙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대 구조로 되어 있는 설계사무소가 사실은 해체될 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제는 그런 거대한 노동 집약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는 오히려 디자인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그 뭔가 이렇게 생산되는 그 설계사무소의 구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가치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화, 디지털화, 뭐 로봇암 이런 건 뭐 그냥 생각나는 가는데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뭐 아까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얘기한다더니 갑자기 뭐 한때 우리 뭐 그렉 린의 네, 디지털 그렇죠. 아키텍처 보고 네, 뭐 이렇게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것이 어떤 그 유클리드 기하학을 넘어가는 어떤 형태적 실험이었다고 그냥 한다면 그림을 봤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생산 방식에 대한 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랩들도 많이 생겨나고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뭐 빠른 이제 효율적인 생산, 아까 말했죠 원맨 아키텍트 폼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스위스 에테아 대학교 쭈리에 있는 에테아 대학교가 이제 그 정부가 돈을 내서 엄청나게 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방대한 근데 거기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좋다 이게 기계도 좋고 다 좋은데 목표가 뭐냐? 그리고 가치가 뭐냐? 그랬더니 딱 그러니까 우리는
화석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것을 목표적으로 두고 한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미학에서 새로운 환경 미학적 가치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그 밑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화석 연료를 덜 쓰고 그래서 뭐 보호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거기에 어떤 이제 가치가 부여된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우리 이제 실험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 모든 것의 이 시작은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그게 아까 대학이 무엇인가, 도시가 무엇인가, 혹은 지금 같은 로봇파를 다짜고짜로 쓰겠다는 저런 얘기도 있지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결국 규정하는 연습을 더욱 심하게 하게 된 게 지금 사회 변화의 큰 가치가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건설 산업이 화석 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여자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건 뭐 100% 동의가 되죠. 이 사실은 제가 이게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건축 설계에서 제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이 단순 반복 작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말하자면은 이제 대규모 단지를 만들었을 때 이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하나를 딱 움직였을 때 나머지 벌어지는 사건을 그동안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던졌는데 이걸 이제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장윤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맨 아키텍트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저는 동의가 되긴 해요. 근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은 얘기해 보면은 재밌을 만한 이야기.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어디까지가 가능할지를 SF 소설도 아니고 뭐 웹툰도 아니지만은 뭐 이 정도까지 해주면은 나는 건축 설계하는데 뭐 크게 불만 없다. 난 지금도 불만 없는데. 그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현대건설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이제 현대건설의 경영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꽤 됐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그 현대 건설의 임원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는 모든 부품에 번호가 다 붙어 있고, 전부 다 표준화가 돼 있고, 대량 생산하고, 그러니까 단가가 얼마인지를 알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데, 야,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건설이 하는 그게 보니까 이거는 거의 19세기 방식이란 말이죠. 거기서 굉장히 이제 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굉장히 첨단 산업이면서 한편으로 가장 노동 집약적이고 현장에서 생산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과감하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되는 주택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가들이 하나하나 실험화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은 표준화하고 또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건 실험하는 거 이렇게 분리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표준화할 수 있는 것조차도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속도가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러다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들을 좀 투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글쎄, 저는 지금 제 어떻게 보면 반대의 고민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표준화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뭔가 이렇게 그 노동 자체를 제거하게 되고 하면서 설계라는 거를 굉장히 뭐라 그래요. 뭔가 이렇게 빠른 속도를 만들어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뭘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가라고 했을 때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범위는 오히려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 표준화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또 비슷하게 만드는 걸 못하게 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어떤 주체를 만들어 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작가로 불렀고 건축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시대가 글로 가긴 하지만 그리고 그거를 피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건축가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좀 저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하실 거예요. 네, 의미를 가질 것 같다. 뭐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성문 선생님이 그 자동차 건설 비교를 하셨는데 이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이게 딱 차지하는 평면의 크기를 보면은 그게 일단 가격으로 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차 한 대 사잖아요. 근데 그만한 면적을 공사를 해도 2천만 원이면 하긴 해요. 근데 자동차는 그 안에 에어컨도 되어 뭐 맞아요. 온갖 것들이 네. 다 되는데 그거 하나 X면은 건축은 그냥 콘크리트에다가 섞어보드 붙이고 끝나는 상황이므로 근데 더 비싸죠. 그 이상한 비싸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그 건설이라고 하는 것의 경쟁력이 자동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회사 임원들이 건설 회사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냐라는 그런 얘기할 수 놀라움은 있어요. 충분히 얘기가 되고요. 그 사실은 그 덕분에 우리들이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는 이 작업이 과연 몇 세기 건물이냐. 그래서 그 확실히 이제 자동차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 물건을 만들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자동차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그 위치까지 갔는데 결국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지금처럼 그 암울하게 거푸집 정교하게 치고 콘크리트 넣어서 띄어내는 이 방식의 건설을 더 이상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 경쟁력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뭐 당연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비슷한 거를 지금 그 구상하면서 똑같은 거를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구상한 게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결국은 공간이 움직이는 거가 됐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되다 보니까 그 주택 자체를 헤드쿼터에 그 중간만을 남기고 모든 방들을 자동차로 만드는 계획안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동차가 갖고 있는 방의 그 가격이 한 2평이라고 치면 하나의 방이 그게 만드는데 한 1,000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 주택을 짓는 비용이라는 게 방 5개짜리 만든다 그러면 5천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혁명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주차할 공간이 이제 밑에 땅을 깔고 있는데 그게 비싼 거지. 땅은 사요. 땅을 비싼 치고 거지. 있다. 땅을 치고. 그렇다고 했을 때 하여튼 그게 일단 그 건축이라는 게 진짜 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혁명이 이제 시기에 도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 자동차 얘기 하셨으니까 자동차와 결합하게 되면 사실은 그 기술들이 방을 만드는 어떤 구조와 같이 결합된다면 굉장히 싼 가격이지만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 공간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좀 더 그렇죠? 미래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 일본 건축과 뭐 한국 건축을 비교하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 결국 그 차이가 어디서 보냐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습식과 건식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부품을 만들어서 그걸 조립해서 만드는 건축하고 현장에서 부어서 만드는 건축은 출발부터가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게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 건축이 어떤 정밀도로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품만 할 수 있는 거는 좀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사실 꼬르비제가 유니티 다비타 시험을 만든 것은 한편으로는 롱샹가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산업사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생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장윤 선생님 그럼 건축가 남는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아니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건축가의 그
모든 걸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는 건축가 같아요. 음. 모든 걸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자동차 임원들이 오더라도 결국 그걸 조합하는 거는 건축가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 한국의 건설 산업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고 전 세계의 조선 산업의 1위를 하는 나라인데 이 건설 산업이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는 그 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실험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버민스터 풀러 같은 실험들이 이제 건축가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 건축가 같이 협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방 5개짜리 좀 만들어보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 오늘 이 자리는 뭐 명색은 열린 강좌이지만 사실은 강좌는 아니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공유한다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선생님 그 여기 말고 저 카메라 앵글 뒤에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같이 듣고 계실 텐데 혹시 뭐 오늘의 이 쭉 나온 얘기 중에 첨언하고 계신 거 있으면은 얘기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자르고. 나는 뭐 선생님 글쎄요,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건축하시는 분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좀 일반인들도 많으시겠죠.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학생들 보면은 1, 2학년 때 하고 3, 4학년 때 생각도 좀 다르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건축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이 영역과 그 소위 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도 좀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또 뭐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이게 서울건축문화재고 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3, 4학년 학생들 정도가 되면 이 건축에서 조금 더 이렇게 큰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제들,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혹은 도시의 불평등, 도시 불균형 이런 문제들을 한번 보고 그것이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런 문제들이 과연 나의 도면 안에 들어오면은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가져온다 그러면 저는 건축이 훨씬 더 역동적이 있고 또 사회하고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이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 두 가지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에 대한. 그게 도시일 수도 있고 건축일 수도 있고 그거를 전제로 해야지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전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비전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이상한 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회를 바꾸고 뭔가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이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건축과 도시를 바라보는 입장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김성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기후 문제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건축과 도시를 만들 건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말을 맺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치 얘기로 마무리들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문장, 뭐 그게 정확한 인용인지 맨날 헛갈리는데 도시는 오래된 도서관과 같다? 혹은 오래된 도시는 도서관과 같다. 이 헛갈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도시가 도서관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 도서관은 오래된 책들 옆에 새 책도 깔려 있고 모두 깔려 있고 해가지고 전체가
때로는 이상하고 때로는 조화로운 집합 체계가 되는데 그 도시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많지 않은 직업이 바로 건축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관심, 역사적인 책임의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자리에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도 이 건축의 가치, 도시 속에서의 그런 가치, 역사 속에서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그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 생각의 단초를 만들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